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편에 이은 물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흔하다는 이유로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어쩌면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인 물에 대해, 물의 탄생과 역사,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물, 그리고 이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마실 수 있는 물,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목마를 때 꿀꺽꿀꺽 마시는 시원한 물? 아니면 따뜻한 샤워? 네, 모두 맞아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물이 사실은 우주적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1세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을 탐험하고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심지어는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시대죠. 이런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의 탄생과 정확한 성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물의 진정한 역사와 우리에게 이상적인 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 작은 물 분자 H2O 속에 이렇게 많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단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이런 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커피 문화, 다도 문화 등 다양한 음료 문화가 번성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화는 바로 수도 아닐까요?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을 넘어 물을 이해하고 물과 교감하며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문화 말이에요. 오늘은 물의 탄생과 신비로운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물의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 각자가 찾아낼 수 있는 이상적인 물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치 돌을 닦는 마음으로 물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물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물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죠. 과거에는 주로 외부 유입설이 지배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지구 바깥에서 물이 왔다는 주장인데 주로 해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얼음 형태로 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꽤나 설득력 있고 그럴듯합니다. 우주를 떠돌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현재의 광활한 바다를 형성했다는 이야기, 꽤나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실제로 최근에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소행성대 해성의 꼬리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해성 충돌이 지구 물의 기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 택배 서비스처럼 물이 배송되어 지구에 도착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의 최신 연구들은 이 외부 유입설의 새로운 시각과 함께 내부 기원설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정말이지 흥미롭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고압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규산염 용융물과 수소가 특정 고압 환경에서 반응하여 물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는 초기 행성 환경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마치 지구가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자 물 공장 같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지구는 훨씬 더 능동적인 행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정말 흥미롭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형성 초기부터 지구 자체 물질 속에 수소가 풍부하게 존재했으며 이 수소가 물 생성의 핵심 원천이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엔스타타이트 콘드라이트 운석을 분석해서 밝혀냈는데요. 이 운석들은 지구를 형성한 물질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를 형성한 물질에 훨씬 더 많은 수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지구에 물이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품고 있었던 재료로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새 생명의 근원인 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연구는 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논문에서는 고온, 고압 상태의 초기 행성 환경에서 규산염, 용융물과 수소가 반응하여 물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구 내부에서 물이 생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은 소행성대에 있는 해성 238피리드레드에서 수증기를 포착하여 소행성대 해성 주변에서 처음으로 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금성에도 태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구, 금성, 화성 모두 처음에는 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물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외부 유입설과 내부 기원설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일정 부분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물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과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결합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물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알면 생명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또 다른 생명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정말이지 물은 우주의 근원적인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생명의 신비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의 기원이라는 광대한 역사에서 벗어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물, 즉 현재의 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며 요리를 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용도로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물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도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첨단 기술, 그리고 지구의 자연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물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수돗물,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 가정용 정수기에서 걸러낸 정수기 물, 톡 쏘는 청량감이 일품인 탄산수, 그리고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해양 심층수 등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각 물마다 그 특성과 수원지, 정수 방식이 다르고 당연히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은 엄격한 정수 과정을 거쳐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염소 잔류 문제나 노후된 배관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네랄 함량 또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물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마시는 물은 그 원천, 처리 방식, 그리고 관리 주체에 따라 복잡하게 분류됩니다. 이 분류와 유럽의 기준을 대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물의 현재 분류, 법적 용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수돗물 수도법을 따르며 환경부와 지자체 관할이에요. 정의 정수장에서 고도로 처리된 후 배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입니다. 염소 소독이 필수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질 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먹는 물 관리법을 따르며 환경부 관할이에요. 정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원수로 하여 최소한의 물리적 여과와 함께 반드시 살균 처리를 거쳐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물입니다. 예, 제주 삼다수, 국내외 모든 병입 생수가 여기에 속하죠. 특징, 원수의 자연적인 특성을 인정하지만 유통 안전을 위해 인위적인 살균 처리 의무를 부과하여 유럽의 천연 광천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혼합 음료, 식품위생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며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 관리해요. 정의, 정수 처리된 물에 미네랄, 비타민, 향료 등의 식품 첨가물을 임의적으로 넣어 가공한 물입니다. 이에 일부 미네랄 워터, 가공 탄산수가 포함되죠. 특징, 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먹는 샘물보다 가공 과정의 자유도가 훨씬 높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물 관리법을 따라야 하고 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어요. 정의, 약수터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음용시설의 물입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탄산수, 천연 탄산수, 먹는 샘물, 초정, 광천수처럼 원수 자체가 자연적으로 탄산을 함유한 경우 먹는 샘물로 분류됩니다. 인공 탄산수, 혼합 음료, 일반 정제수나 샘물에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주입한 경우 혼합 음료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제는 유럽의 물 기준을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물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엄격하게 구분하며 한국에 먹는 샘물과 가장 대비되는 개념은 천연 광천수입니다. 천연 광천수는 영어로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기준, 지하수원에서 채취되며 원수의 미생물적 순수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심 규정 살균 처리, 보존,
UV 등과 활성탄 필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물은 자연에서 병으로 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여과만 허용됩니다. 이 규정이 잠시 후 언급한 네슬레 스캔들의 핵심입니다. 샘물, 스프링 워터, OT 소스, 기준 지하수원에서 채취되지만 천연 광천수만큼 미네랄 함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핵심 규정 천연 광천수와 마찬가지로 살균 처리는 금지되며 원수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식용으로 병입된 물, 기준 일반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정수 처리하여 미네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가공이 허용된 물입니다. 핵심 규정 이 카테고리에서는 정수 및 살균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살균 처리된 먹는 샘물을 유럽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카테고리로 분류될 여지가 높습니다. 현재의 역설적 문제 안전 강제와 천연성 포기의 딜레마. 현재 유럽과 한국의 물 관리 역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상업적, 법적 딜레마, 국제 경쟁력의 불이익. 한국의 제주 삼다수와 같은 뛰어난 수원지의 물은 자연적인 순수성이라는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의 살균 의무 때문에 이 물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천연 광천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유럽에서는 살균 처리를 거친 물을 최상위 등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는 한국의 물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식용으로 병입된 물로 분류되어 상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딜레마, 좋은 물의 정의의 혼란. 한국은 위생 안전을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물의 천연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법적으로 희생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자연 그대로의 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먹는 샘물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살균 처리된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 살균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물을 마시지만 최근 네슬레 스캔들처럼 수원지 오염에 대한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숨겼을 경우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리와 사욕으로 국민 외 그들의 물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건강과 신뢰를 등진 투명성을 잃은 기업과 정치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문자 그대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은 물 문해력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은 위험을 회피하는 법을 선택했고 유럽은 천연성을 보존하는 법을 선택했으며 두 접근법 모두 각자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즈음에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나볼까요? 거대 기업의 천연 미네랄 워터 사기 사건과 오염된 수원을 숨기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눈을 감았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의 개요입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는지부터 보면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프랑스 언론 르몽드와 공영 라디오 그리고 소비자 단체 푸드워치가 공동 조사와 폭로를 이어가면서 네슬레 워터스가 페리에, 비텔, 콩트렉스 같은 브랜드의 물을 생산하면서 EU 법으로 금지된 정수 공정을 오랫동안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유럽에서는 천연 미네랄 워터는 원칙적으로 소독이나 정수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설명드렸지요. 원수가 그 자체로 미생물 화학성분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활성탄 필터나 자외선 소독, 수돗물에 사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 네슬레는 대장균이나 농약, 기타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샘에서 나온 물을 활성탄 필터, 자외선 UV 소독, 미세역과 같은 공정으로 처리한 뒤에도 여전히 천연 광천수 미네랄 워터라는 라벨을 붙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서 손댄 물을 손대지 않은 자연수인 것처럼 팔아온 법적인 의미의 기만 프로드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프랑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같이 떠올랐어요. 프랑스 상원 조사위원회가 2025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크롱 정부가 최소 2022년부터 네슬레의 불법 처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페리의 사태가 단순히 한 회사의 부정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와 대기업이 얽힌 물 버전의 워터게이트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실제 오염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프랑스 남부의 한 페리의 수원에서 폭우 이후 분변성 세균 오염이 발견되면서 300만 병 이상의 페리에가 폐기되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추가 오염이 보고되었어요. 화학적인 오염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농업에서 쓰인 농약과 질산염, 주변 산업 환경에서 온 PFAS 소위 영원한 화학물, 그리고 반복되는 분변성 세균 오염까지 겹치면서 페리의 일부 수원은 사실상 자연 그대로 두고는 더 이상 상품화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이 와중에 네슬레는 2023년경 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 당국과 조정에 합의하면서 약 200만 유로 한화로 30억 원 안팎의 벌금을 내고 형사 기소를 피하는 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조사는 그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프랑스와 유럽의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페리에 비텔, 콩트렉스를 천연 미네랄 워터로 팔아온 행위를 두고 실제 내용물은 소독, 역과된 물이라 사실상 수돗물과 다르지 않은 물을 100배 가격에 팔았다고 비판하면서 사기 규모를 최대 수십억 유로, 우리 돈으로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상원 조사, 검찰 수사, 소비자 단체의 집단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사안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최종적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규모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건강 위험 측면에서는 PFAS, 농약, 질산염, 분변성, 세균 같은 오염원은 특히 면역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국립식품환경안전청이 이미 2024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페리의 수원 거의 전반이 화학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슬레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는 모든 불법 필터를 제거했고 지금 생산되는 물은 수원에서부터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디펜던트한 검증과 당국의 최종 판단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라고 보는 편이 현실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흐름과 연결된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한 소비자가 뉴욕에서 네슬레 USA를 상대로 페리에가 천연 탄산 미네랄 워터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오염된 샘에서 나온 물을 필터링해 판매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미국 법 모두를 위반한 허위 표시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즉, 모든 미네랄 워터가 같은 등급의 물은 아니에요. 브랜드마다 그리고 기업의 철학과 역사마다 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고 특히 네슬레처럼 과거부터 아기들의 분유에 몹쓸 짓을 한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제품인 물 역시도 상품, 자산으로만 취급해온 회사의 행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엄격하게 검증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미네랄 워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국내 생산 물 중 유럽의 천연 미네랄 워터 기준을 충족하는 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하수 원수원천 수의 광물 조성이 자연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여과 살균 소독 등 물속 성분을 바꾸는 모든 가공이 금지될 것.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물도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해요. 제주 삼다수 유럽 기준의 천연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백산수도 아니고 지리산 수설악수도 아니에요. 기타 샘물 브랜드 모두 아니에요. 광천수, 탄산수 이것도 천연 미네랄 워터 범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천연 미네랄 워터라는 법적 카테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한국에는 유럽식 천연 미네랄 워터가 없을까요?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법 자체가 가공을 전제로 해요. 한국의 먹는 물 관리법은 지하수를 그대로 병에 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소독 여과 살균이 필요해요. 즉 한국은 지하수 자연적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 그래서 규정상 가공이 의무예요. 반대로 유럽은 지하 깊숙한 안반층에서 수십 년 자연 역과된 물만 채택될 수 있는 구조라 애초에 오염 염려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검증해야 천연 미네랄 워터가 되는 거예요. 2. 한국 지질 구조는 유럽과 달라요. 한국은 화강암 지반이 많아서 단단하고 미네랄 용출이 적어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는 석회암, 백아감, 도롤로마이트 같은 미네랄층이 풍부해요. 물에 자연적인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염 등이 충분히 용출돼요. 즉, 유럽 자연이 만드는 미네랄 구조가 가능하지만 한국 물 그대로는 미네랄량이 낮고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식 자연 미네랄 워터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3. 한국법은 미네랄 조성 안정성 기준이 없어요. 유럽은 성분이 연중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이 필수라서 불안정한 광물질 패턴은 미네랄 워터로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은 미네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즉, 물 성분의 안정성 자체를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엑셀 파일처럼 매번 조성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소독과 살균 없이 병입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유럽은 원수 자체가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므로 살균 소독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살균 없이 병입하면 식중독, 대장균, 원충 등 각종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독살균이 필수예요. 즉, 한국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수를 병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해요. 정확하게 요약하면 삼다수도 가공수, 백산수도 가공수, 설악수 지리수도 가공수, 광천수도 가공수, 국내 브랜드 전부 가공된 샘물이에요. 유럽 기준의 미네랄 워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생수 중에서 유럽 기준에 가장 비슷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수입된 물들이에요. 에비앙, 비스틀레, 산펠레그리노, 아펠라, 로카, 볼비크 일부 이런 것들이 유럽의 내추럴 미네랄 워터 법적 기준을 충족해요. 그렇다면 나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입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서 마시고 있으니 안심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수입물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만일 그 수입물이 플라스틱에 든 것이라면 안심하기 일러요. 물 자체의 미세 나노플라스틱 오염 문제뿐 아니라 생수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수원지 고갈 문제 등 환경적인 이슈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기 물은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서 좀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지만 어떤 종류의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의 품질이 달라지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돗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시설에서 정수 처리한 물이에요. 염소 소독이 필수이고 잔류염소 유지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건축물 옥상 또는 지하 물탱크를 거쳐 가정으로 공급되어 법적 규제가 가장 강해요. 다만 오염원 종류가 다양해서 최근에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PFAS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정수기 물, 정수기는 법적으로 식품이 아니라 기계로 분류돼요. 즉 정수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은 엄격한 국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수 방식은 제품마다 달라요. 활성탄 정수기, 나노필터, 중공 사막 역삼 투하바로 정수기 물은 깨끗할 수도 있고 필터 관리가 안 돼 오히려 오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수기 물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생수, 먹는 샘물, 한국에서 가장 흔히 구입되고 있는 병물로 지하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과 살균 후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담기고 있죠.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네랄 조성 유지 의무는 없어요. 최소 미네랄 기준도 없고요. 모든 플라스틱에 담긴 가공 정제식품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에서 침출되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요. 제대로 된 검사는커녕 PFAS 처리 기준조차 부재인 상태예요. 정리하자면 한국과 유럽의 차이는 물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물은 안전만 확보하면 되는 기본 식품이라는 생각이, 유럽은 물은 자연이 만든 고유한 성분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자원이라는 생각이 각각의 법의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물이라도 구조부터 역할까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병물은 지하수를 식품 공정으로 처리한 가공수에 가깝고 유럽 미네랄 워터는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수에 가깝고 여러분의 철학은 물론 내가 구입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철학은 있으나 금전이 바로 이 녀석이 이 친하고 싶지만 늘 곁을 주지 않는 이 녀석이 언제나 문제죠. 돈이라는 녀석과 친해지지 못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구할 수 없다면 최선의 선택을 강구하는 일. 지금부터는 그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탄산수와 해양 심층수에 관해서도 잠시 설명드리죠. 탄산수는 특유의 청량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인공 감미료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탄산수는 물의 종류보다 제조 방식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자연 탄산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에 자연 CO2가 녹아 있는 물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부분의 탄산수는 정제수나 생수에 CO2를 주입한 가공 탄산수입니다. 자연 탄산수와 가공 탄산수의 가장 큰 차이는 미네랄입니다. 자연 탄산수의 맛은 기포보다 광물 함유량이 결정합니다. 가공 탄산수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 깔끔하지만 깊이가 없지요. 자연 탄산수와 가공 탄산수의 건강 영양. 핵심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탄산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하다. 미네랄 조성은 자연 탄산수만 가진다. 이 차이가 건강 영양의 거의 전부를 만듭니다. 천연 탄산수는 물속 미네랄 구조가 매우 다양합니다. 미네랄은 물이 지나온 암반, 석회암층, 화산층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대표 성분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중탄산염, 칼륨, 나트륨, 미량의 규소, 이들 미네랄은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 완충 작용. 중탄산염은 위산을 약하게 중화시켜 속쓰림이 있는 사람에게 완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단, 역류가 심한 환자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미네랄 보충. 유럽 천연 탄산수는 칼슘, 마그네슘이 매우 높아 음수만으로도 미네랄 섭취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독일 게롤슈타이너는 칼슘이 우유 한 컵 수준입니다. 칼슘, 마그네슘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부 자연 탄산수는 설사를 완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장 연동을 자극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연 탄산수는 탄산수의 효과, 광천수의 효과를 모두 갖습니다. 즉 건강 영양은 미네랄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공 탄산수의 건강 영양. 정제수에 CO2만 넣은 가공 탄산수는 자연 탄산수와 달리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 영양은 거의 다음 두 가지로만 설명됩니다. 수분 보충, 순수한 수분 공급, 기포에 의한 위장 자극으로 트림을 유도하고 일시적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과학적으로 탄산수는 소화를 직접 촉진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되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느낌의 생리학적 기전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탄산수의 CO2는 위에서 기체로 팽창하면서 트림을 유도합니다. 트림이 나오면 위 압력이 감소하여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걸 소화가 잘 된다고 오해하는 거죠. 실제 위산 분비나 장 운동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위 배출 속도 변화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 소량의 탄산이 위 배출 속도를 약간 조절한다고 보고된 적은 있지만 결과는 매우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즉, 기전은 있을 수 있으나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닙니다. 미각 자극 미주신경 반응. 탄산수의 자극적인 감각은 입안의 트리필과 같은 미각통각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미주신경을 통해 위가 깨어나는 느낌을 주지만 이는 신경학적 자극이지 소화효소 증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은 신경계의 착시 플러스 위 팽창 그리고 트림이 합쳐진 현상입니다.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위산이 적거나 속이 더부룩한 사람, 가벼운 탄산수는 트림을 유도해 불편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탄산수는 식도의 압력을 올려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 탄산수의 기포는
복부 팽만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누구에게나 좋은 소화 음료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죠. 자연 탄산수 대 가공 탄산수 건강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의료적 언어로 정확하게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탄산수는 미네랄에 의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탄산염 기반의 위장 완충 효과, 심혈관, 근기능에서 칼슘, 마그네슘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은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 탄산수는 순수하게 탄산의 물리적 자극만 제공합니다. 미네랄 효과 없으며 위험류 IBS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탄산수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 초정리에 있는 초정 약수 초정 천연 탄산수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상표가 초정 탄산수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국내 최초 탄산수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초정 약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실제로 물이 솟고 음료 생산에도 쓰입니다. 초정 약수의 기본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 초정리 약수터에서 지하 약 100m 석회암층에서 하루 약 8,500m 정도 솟아나는 천연 탄산수입니다. 이 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고 툭 쏜다는 의미에서 지명이 초정이 되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정 약수는 미국 샤스타, 영국 나폴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라는 마케팅 문구로 오래 사용되어 왔고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물 산업의 핵심 거점 중 하나로 연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도 매일 8,000리터가 넘는 탄산수를 퍼올려 음료로 가공 생산한다는 표현이 있어 지금도 현장에서 양수와 가공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초정 약수는 지금도 약수터가 존재하고 천연 탄산수가 솟고 있고 그 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 산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하나 필요합니다. 국내 음료 회사 일화에서 판매하는 초정 탄산수 제품 설명에는 충북 청원의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국내 최초 탄산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품의 원료명 표기를 보면 정제수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초정 광천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브랜드가 형성되었으나 지금 시판되는 캔이나 페트 제품은 직접 약수터 원수를 그대로 병입한 천연 탄산수라기보다 정제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해 만든 탄산수에 초정 광천수의 이미지를 결합한 상표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판 초정 탄산수는 천연 탄산수라기보다 브랜드 명칭은 초정, 내용물은 공업적 탄산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그 근원이 된 초정 약수는 여전히 천연 탄산수로 존재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약수터에서 직접 마시거나 일부는 가공에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연 탄산수는 초정뿐인가를 생각하면 정선 화합약수, 인제 방동약수, 청송 달기약수 등 철분이나 탄산 성분을 포함한 약수가 여럿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병입 탄산수 산업으로 크게 확장된 정도는 초정만큼 크지 않고 지역 약수온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럽 천연 탄산수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초정을 비롯한 탄산수들은 지금 산업화로 식품 산업 쪽에서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일본에는 2곳 정도가 여전히 천연 탄산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심층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란 무엇일까요? 해양심층수는 간단히 말하면 수심 200m에서 6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이에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표층과 거의 섞이지 않아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다. 미생물 활동이 적어서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미네랄 조성이 표층 바닷물과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려면 반드시 가공이 필요해요. 유럽의 천연 미네랄 워터는 지하 안반을 통과해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을 그대로 병입해야 하고 염분 제거도 가열도 이온 교환도 하면 안 돼요. 반면 해양심층수는 가공 없이는 절대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도가 3.5% 이상이라 나트륨이 너무 높아 바로 섭취 시 급성 탈수를 유발해 삼투압이 인체와 맞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탈염, 삼투마가로 필터로 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미네랄 재조정, 탈염 과정에서 미네랄도 다 빠져나가므로 이후 필요한 만큼 미네랄을 다시 첨가하거나 농축액을 혼합해야 해요. 가공 공정, 급속 여과, 멸균, 살균, 품질 조정 등 다양한 인위적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국에서 해양심층수는 가공수로 분류돼요. 해양심층수는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해양심층수, 바닷물을 끌어올린 후 인공적으로 가공해요. 탈염 필수이고 미네랄 재조정도 필수예요. 성분 변화가 자연적이 아니에요. 법적 분류상으로는 가공음료, 음료수예요. 그럼 해양심층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심층이 물이라 표층 오염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미네랄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제품마다 다른 컨셉이 가능하고 지하수 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염소, 소독 냄새도 없죠. 하지만 이 장점들은 가공이 전제되어야만 존재하는 장점이에요. 즉 순수한 자연수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제조품으로서의 선택지에 가까워요. 단점과 현실적인 한계, 탈염 기술이 미세 나노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요. RO가 상당 부분 제거하지만 나노 단위는 여전히 통과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결론이에요. 항생제, 약물, 호르몬 같은 초미량 오염물은 RO로도 100% 제거가 불가능해요. 미네랄 조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연성이 없어요. 즉 상품 개념에 가까워요. 깊은 바다까지 펌핑하는 과정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이 아니에요. 생산 비용이 높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이상적인 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건강 상태, 현재의 생활 습관, 거주 환경, 그리고 물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과 기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들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물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탐색 과정을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어떤 물이든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유해 물질, 중금속, 환경호르몬이나 각종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선택하는 점수 시스템이나
생수의 수원지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물의 안전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둘째, 미네랄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 속에 적절히 녹아있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 예를 들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생리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미네랄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뼈 건강 유지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너무 과도하게 함유된 물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없는 물은 밍밍하게 느껴져 물을 마시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미네랄 함량을 가진 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산도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물의 pH 수치는 우리 몸의 pH 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알칼리성 물 pH 7.5에서 8.5 정도의 물이 우리 몸에 더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극단적으로 알칼리성이거나 산성인 물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 있는 중성에 가까운 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물의 pH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물보다는 균형 잡힌 물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넷째, 신선도는 물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도 음식처럼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보관되어 맛이 변질되었거나 오염될 위험이 있는 물보다는 신선하게 정수되거나 최근에 채수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수의 경우 개봉 후에는 공기 중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마시는 것이 좋고, 정수기 물도 주기적인 필터 교체 및 청소를 통해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물은 미네랄의 활성도 높고 목 넘김 또한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주관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인의 취향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좋은 물이라고 해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꾸준히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목넘김의 물을 좋아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약간의 미네랄 맛이 느껴지는 묵직한 물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탄산수의 톡 쏘는 맛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맹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결국 자신이 가장 맛있다고 느끼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물이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이상적인 물을 찾아가는 여정은 마치 수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물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물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물을 통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죠.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며 생명활동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물을 알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유전적 특성, 다른 식습관, 다른 활동량, 그리고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의 물이나
특정 정수 방식이 무조건 최고라고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물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탐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미스터리부터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다양한 종류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상적인 물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은 단지 H2O라는 간단한 화학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물을 마시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물을 마실 때 단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이 물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긴 역사를 거쳐 나에게 도달했으며 내 몸과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 한 잔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삶의 소중함과 연결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물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물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